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quiet quitting, 조용한 퇴사,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번지고 있죠. 조용한 퇴사란 역량과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역량이 떨어지는 저성과자와 다른 점은 자발적 월급 루팡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해고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일만 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더십 컨설팅 기업 젠거 포크만의 CEO 잭 젠거와 공동 설립자 조셉 포크만은 조용한 퇴사가 늘어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때 조용한 퇴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면 리더가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코칭을 할 때 구성원들은 업무에 몰입하게 됩니다. 젠거 포크먼에서 2020년부터 리더 2,801명과 구성원 1만 3,000명의 리더십을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리더십 평가 점수가 높은 리더의 팀은 조용한 퇴사자가 3%에 불과한 데 비해 최하의 평가를 받은 리더의 팀은 14%나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높은 리더의 팀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구성원이 62%인데 반해 미흡한 점수를 받은 리더의 팀은 이러한 구성원이 20%에 불과했죠. 리더십이 좋은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조용한 퇴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와 좋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속도를 만들고 비용을 줄인다. 이것은 모든 관계와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신뢰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낮아진다. 신뢰가 낮으면 속도는 떨어지고 비용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컨설팅 기업 젠거 포크만에서 리더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의 마음 균형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리더와의 신뢰였는데요. 신뢰가 형성되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믿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습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호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리더에게 호감을 느끼면 지시하는 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반면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시키는 일만 합니다. 내가 비호감 리더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호감형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는 일단 일을 잘해야 합니다.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거나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구성원들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특히 MZ세대에게 리더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은 능력 없는 리더와 일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리더의 전문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은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겁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내린 지시를 다음 주에 바꾼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하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명확하게 지시하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가치나 원칙을 스스로 깨는 리더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1대1 면담을 자주 갖는 거죠. 1대1 면담은 평가 면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라면 구성원들과 자주 면담하기를 권장합니다. 공식적인 면담이 아닌 캐주얼한 면담도 좋아요. 자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생기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호감도가 올라가면 대화의 깊이도 달라지죠. 5번째는요, 리더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 브레네 브라운은 리더가 취약성을 드러낼 때 구성원들은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일이 많거나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팀워크를 다져봅시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솔직하게 말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해서 성과를 냅니다. 리더는 5가지 솔루션을 잘 기억하여 조용한 퇴사자를 줄이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조직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리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만약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요, 원칙이 유지되는 조직, 즉 권한 위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뢰가 쌓일수록 권한 위임이 쉬워지죠. 조직 관리와 사람 관리의 모든 것이 바로 신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프랜시스 프라이와 리더십 컨소니엄 창업자 엠 모리스는 리더가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진정성, 논리, 공감 3가지를 주장했는데, 일명 신뢰의 삼각형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진실된 마음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리더의 판단과 능력을 믿을 때 논리로 설득되고, 리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공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리더가 신뢰를 잃었다면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신뢰의 삼각형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이 드러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구성원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한다면 논리와 공감과 진정성 있는 신뢰의 삼각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리더십 전문가 조엘 피터슨과 데이비드 케플러는 신뢰는 조직을 함께 붙잡고 있는 접착제다. 그것은 회피를 투명성으로, 의심을 권한 부여로, 갈등을 창의성으로 바꾼다고 말하며 신뢰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직하라. 리더의 정직성은 신뢰의 시작이다. 둘째, 존중하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신뢰는 자라난다. 세 번째, 권한을 위임하라. 자율성을 가진 구성원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번째, 측정하라. 기대와 책임이 명확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의 꿈을 창조하라.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일치할 때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여섯 번째, 투명하게 소통하라. 리더가 진실을 숨기는 순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일곱 번째, 갈등을 포용하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징조다. 더 나은 성공의 기회이다. 여덟 번째, 겸손하라. 겸손한 리더를 가진 조직만이 오래 살아남는다. 아홉 번째, 상생하라. 모든 협상자들이 만족할 때 신뢰는 더욱 견고해진다. 열 번째, 신중하라. 현명하지 못한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는 것은 중요한 명제이지만 이보다 앞서 리더는 스스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리더로서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논리와 진정성, 공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리더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제입니다. 구성원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넘치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신뢰의 삼각형을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진정성. 진정성은 리더가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진실에 대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 의사결정을 할 때 한결같이 일관성을 보여주는 행동,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충분한 설명과 설득하려는 태도 등이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원천입니다. 리더는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면 먼저 논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구성원들은 리더십을 의심하게 되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결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 공감. 공감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상황을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배려받았다고 느끼며 신뢰합니다. 리더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포용했을 때 성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처음 리더가 되어 90일 안에 팀을 장악한다면 리더 역할과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특히 실무자였다가 리더가 되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실무자일 때는 능력이 출중한 인재였는데 리더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따라서 신임 리더로 처음 팀원들과 마주했을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 슐러 경영대 조직행동학 교수 데이비드 스가스는요, 구성원들이 새로운 리더와 처음 대화할 때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투사형과 근심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투사형에 속하는 구성원은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적극적이며 실무에 능하고 구성원들을 제대로 코칭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했습니다. 반면 근심형은 실무자의 일을 잘 이해하는 리더를 원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이었죠. 투사형 구성원들은 능력 있는 리더가 팀의 성과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근심형 구성원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큰 변화 없이 일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리더를 맡았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IMD 비즈니스 스쿨 교수 마이클 와킨스는 리더가 새로운 팀에 부임하면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첫째는 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둘째는 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기, 셋째는 팀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입니다. 특히 팀을 장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특히 1대1 면담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팀에서는 구성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구성원들과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아라. 데이비드 스러스 교수는요, 구성원이 리더와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신의 조직과 동일시하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며 업무를 하면서 서로 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호감을 느낀 구성원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리더가 지금 시점에 왜 이 팀을 맡았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에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단, 리더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기존의 성과 못지않게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리더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리더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팀의 직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구성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하면 구성원들은 더 크게 공감하죠. 세 번째는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구성원들과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팀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팀과 구성원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피드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팀에 부임한 리더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뤄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리더로서의 첫 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실무자로서 최고의 성과를 내던 사람이 막상 리더가 되었을 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리더가 아닌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엑스코그룹 수석코치 애덤 브라이언트는 리더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리더십 질문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실천했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성공을 이끄는 데 왜 중요한가? 나의 리더십 철학과 접근법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글로 정리해 보는 거죠.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리더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비전을 보여주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가치를 공유했다면 모든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리더가 되었을 때 갖춰야 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라. 리더가 되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도 있고 다양한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구성원들이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도 솔직하게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죠. 또한 내가 무조건 맞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과 기준을 설정하라. 성과 기준이 너무 높으면 구성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균형점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 기준을 세울 때에는 조직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가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도 늘어나죠. 이때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5가지 이내로 압축하고 그 일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특히 리더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면 리더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인식을 위해 피드백을 받아라. 자기인식이란 자신을 객관화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감정을 절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논의합니다. 대화를 통해 자기인식이 되었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리더십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리더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영감을 주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직책 때문에 따르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영향력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따르고 싶은 영향력을 키운다는 의미죠. 실무자로서 성공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리더가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근거가 없고 설령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변화가 리더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를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용기를 내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는 것은 리더의 좋은 마인드셋입니다. 리더는 성공과 역경의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험에서 느껴지는 교훈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엄청난 양의 책임을 부여받고 성과에 대해 압박을 받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탐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성찰이 지속될 때 리더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힙니다. 갑자기 기업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팀원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직관리, 사람관리 등 불확실성은 언제나 닥칠 수 있죠.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 네이선 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량이 뛰어나면 남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승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 역량은 어느 정도 타고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 교수 벤 페링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분자기계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끈기와 회복 탄력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프레이밍 스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프레임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게임 프레임. 나는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수 있다. 실수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자. 세 번째는요, 감사 프레임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오픈 어셈블리 창업자 존 윈저는 인생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내 탓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에 대피해 피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 먼저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영웅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하는 이유는 해리포터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악에서 승리하는 영웅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리더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과를 맛보았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리더십 전문가 벤 호로위츠는 시련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시련은 당신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며 당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 시련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게 만든다.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을 피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다. 시련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해진다. 시련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시련을 성장으로 인식하고 도전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사라의 김 팀장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임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왔고 누구보다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의 사례를 솔루션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김 팀장은 일을 하면서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실패 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리더들은 한 번의 실패에 크게 낙담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실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잘 보완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임원 승진에서 탈락할 때마다 이번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게임 프레임을 적용했죠. 여러 번 실패가 반복되면 바로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김 팀장은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감사 프레임도 적용했습니다. 결국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리더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끝까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감사 마인드가 그의 성공을 도왔죠.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예측 불가하니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 프레임도 적용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끝까지 잘해내고 꾸준히 성과를 내면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는 영웅 프레임도 그를 임원으로 이끄는 데 한몫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 결국 리더로서 성공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사람마다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죠. 대표적인 유형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리더와 수평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 중 하나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리더는 두 가지 상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프란체스카 지노, 미시건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린디 그리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서튼의 공동 연구에서는 리더와 팀이 권한 행사나 수평적인 관계 둘 중 하나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권한 행사는 리더가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상태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리더가 위계 구조를 없애고 권력을 공유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고압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리더는 명확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조치 등이 부족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조직은 리더가 권한 행사나 수평적인 관계를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례는 리더가 권력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줍니다. 픽사는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사이죠. 32년 동안 회장을 지낸 에드 캠머는 두뇌위원회라는 조직 회의체에서 권력 전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두뇌위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발언합니다. 이때 회의실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 리더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위계의 구조로 돌아갑니다. 즉 회의 중에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리더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리더가 권력 전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4단계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인드셋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위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조직은 당연히 위계가 있지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더는 권력을 공유해도 권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때 리더십이 더 강력해짐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과 팀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신이 회의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분석해 보는 건데요. 자신이 듣기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다면 경청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팀의 분위기도 파악해야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지 의견을 말하는 걸 꺼리는지 파악해서 분위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식이나 절차를 선정하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회의,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권력 전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지휘 통제 모드에서 회의 모드로 전환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비판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계급장을 떼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전환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의식이나 절차를 정해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과 행동으로 모두 변경을 강화하는 겁니다. 리더의 코칭은 하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하마처럼 물 밖으로 나와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가라앉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요, 수면 위로 눈만 내놓고 팀을 신중히 지켜봅니다. 리더가 의견을 모을 때는 유연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으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 켄 브랜차드는요, 리더는 팀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중과 신뢰, 격려와 지원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팀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칭찬하고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자유자재로 전환될 때 리더십과 팀워크는 극대화됩니다. 한 가지 리더십 스타일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스타일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움직이지만 리더는 구성원을 움직이죠.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이 스스로 움직여 성과를 내는 것이 리더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낸 토미 라소다는요, 관리란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세게 주면 죽고 너무 느슨하게 주면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만 조직이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권한 행사와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 리더십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리더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향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자신의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이 경우 모두 리더의 의견에 동의할 뿐 다른 아이디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옵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갈등 없이 만장일치를 유도하다 보면 집단 수능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리더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구성원들을 가까이 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구성원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코치 디나 스미스는 반향식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계속 요청해라. 리더는 구성원들의 피드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경청하고 구성원들이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의 생각을 독려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더가 피드백을 듣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성원들도 기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라. 1대1 면담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솔직한 피드백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나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봅니다. 세 번째는요, 네, 그리고를 자주 말하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아니요, 하지만, 그러나, 글쎄요 같은 말을 하면 내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반면 네, 그리고 라고 말하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더 전진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말하라. 리더는 회의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계속 듣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할 즈음에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처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다른 관점을 위한 악마의 변호인을 만들어라.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의 구성원을 초대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맡겨봅니다. 사실에 기반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죠. 리더도 자신의 결정에 호의적이고 잘 따라주는 구성원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리더십은 무너지게 됩니다. 리더의 생각과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생각과 피드백을 받아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 철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롤프 도벨리는 리더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편향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반향시 효과와 집단 수능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구성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해야 하죠. 누구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이겨내야 진정성 있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부하는 직원들은 멀리하고 옳은 말을 하는 직원들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결국 성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조직에서 팀장은 리더십의 핵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최상위 리더에게는 여전히 팔로워이기도 하죠. 조직에서 리더이자 팔로워인 팀장의 자리는 사업의 엔진이고 일을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이며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접착체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모든 리더 역시 팔로워이고 모든 팔로워 역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중간 관리자로서의 팀장은 윗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팔로워십을 갖고 팀원들에 비해서는 더 큰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식스 경영대학원 교수 자이라 제이선은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은 팀원에게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는 동시에 최고 경영자에게는 적극적인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장으로서는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반면 최상위 리더에게는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상하 간의 위계로 인한 거리감을 줄이고 조직의 하나의 팀워크를 묶을 수 있습니다. 제이서 교수는 연결형 리더 역할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야누스형. 야누스형 리더는 조직에서 최상위 리더와 팀원 모두의 관심사에 관여합니다. 양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번아웃과 감정 노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조직에서는 야누스형 리더가 정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칭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브로커형. 브로커형 리더는요, 상충하는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 경영진과 팀원들은 위계구조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팀원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리더는 필요에 따라 양측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브로커 역할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소는 비협조적이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최고 경영진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카리스마형이라면 브로커 스타일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가 개방적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달자형. 전달자형 리더는요, 팀원의 목소리를 최고 경영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팀장이 최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팀원들에게는 고마운 리더이지만 본인 스스로 온전히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팀장으로서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최상위 리더와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요,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전달자형 리더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타기 고개사형. 쥔태양나는 상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는 리더입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성과도 관리해야 하므로 상충되는 필요와 요구로 인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안전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갈등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죠. 거기서 리더로 일하고 있는 주리 주는 리더의 명확한 목표와 기대 설정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팀원들의 코칭 및 개발은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리더가 팀원들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팀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팀 전체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팀장은 리더 또는 팔로워로서 4가지 연결형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거나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최고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최고 경영진에게 자주 보고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는 야누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짜 설득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최고 경영진과 실무진, 미팅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은 브로커 역할입니다.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어젠다가 있을 경우 구성원들을 대변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전달자 역할도 중요하죠. 팀장에게는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줄타기 고객사 역할을 해서 상충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워크를 잘 발휘하여 성과를 내려면 인지적인 혼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리더가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은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는 리더이자 용기 있고 적극적인 팔로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방향으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목표 달성과 업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고 소통하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죠. 구성원들이 리더가 자신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돕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신경학자 매튜 리버만에 따르면 탁월한 분석력 및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인식할 확률이 겨우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통과 공감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을 함께 갖춘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인식할 확률은 72%에 달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최고 경영자와 소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보리스 그로이스버그와 소통 컨설턴트 마이클 스린드에 따르면 스마트한 리더들은요, 구성원들과 1대1 대화로 관계를 맺고 단순한 명령보다 소통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직을 강화하고 싶은 리더들이 실행해야 하는 4가지 소통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친밀성입니다. 가까운 만큼 개인적인 대화도 활발해지기 마련이죠. 리더는 자신과 구성원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제도, 태도, 공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좋은 말은 물론 직설적인 피드백과 개인적인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가 바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구성원들과 솔직하게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작용은 친밀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여. 구성원들은 논의와 토론에 참여할 때 자신의 생각은 물론 마음과 영혼까지 쏟아붓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참여는 주도권의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 양도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리더와 조직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논의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목적성이에요. 대화를 비롯한 소통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설득이든 학습이든 즐거움이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친밀성, 상호작용, 참여가 아이디어의 흐름을 열기 위한 것이라면 목적성은 앞에 과정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명령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리더는 명령이 아닌 설명을 하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실행해야 합니다. 장 팀장처럼 평소에 구성원과 소통하지 않았던 리더라면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소통이 리더의 주요 업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통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소홀히 한다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들과의 소통은요, 리더에게 한쪽 날개와 같습니다. 리더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과 창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과 소통이 없다면 한쪽 날개 없이 날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리더는 소통을 주요 직무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구성원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일수록
발언권을 독점하고 지시하면서 자신의 소통의 대가라고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소통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회의 중 발언을 얼마나 독점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소통 수준을 파악했다면 이래토대로 사람 중심의 소통 목표를 세워봅니다. 장 팀장처럼 이제 막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면 친밀성과 상호작용에 중점을 둘 수 있고요. 공감이 어렵다면 공감의 언어를 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리더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팔로우였던 이전과 달리 리더 혼자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리더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위대한 리더는 구성원을 전체로 인식하지 않고 각자 다른 욕구를 지니고 삶을 꿈꾸는 각각의 개인을 본다 라고 말합니다. 즉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성과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인격과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 역량입니다.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조엘 슈월츠버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공감의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경청.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줌으로써 이해와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 방법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크게 열어야 경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정. 리더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더라도 문제 상황에 맞닥뜨린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감이 전달됩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을 안다.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와 같이 리더가 10분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염려. 인정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성원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등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번아웃에 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처럼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리더가 염려를 표현할 때 구성원도 관심으로 화답하며 공감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행동. 행동을 공감의 반응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더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나 해결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리더가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이대리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의 4단계 접근법에 따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박 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이대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마주보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명료함과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일수록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죠. 당장 치고 들어가 날카로운 판단과 해결책을 한마디 던져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열정적인 침묵이 진정한 경청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입을 닫아야 구성원들이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상대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보다 이대리가 프로젝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대리가 빠듯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대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자체를 외면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어서 인정을 넘어 이 대리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염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리가 야근까지 하면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너무 고생이 많겠어요. 저도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공감을 표한 후 리더가 관련된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기한 조정이나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팀회의에서 논의해 봅시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인 B팀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지원책을 찾아볼게요. 구성원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리더는 이것을 인정하고 공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등의 부정적인 말로 대응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이러한 반응이 쌓이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낀 구성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성원의 모든 어려움과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평소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는데 익숙한 리더라면 이러한 인정과 공감의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구성원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구성원의 입장에서 리더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공감입니다. 리더는 공감 책임자이고 CEO는 최고 공감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나의 공감적 소통의 수준이 그에 걸맞는지 점검하고 향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초조함, 흥분 등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숨기면 다른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죠. 임원 전문 코치 멜로디 와이드는 포커페이스가 언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순간, 필요하지 않는 순간. 협상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이라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밀감을 쌓는 시간에 포커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별 관심 없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집단의 문화에 따라 나의 스타일과 진심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디랭귀지를 활용한 포커페이스입니다. 포커페이스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감정이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내 행동 패턴과 비교해 봅니다. 거울이나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떤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딱딱하고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포커페이스는 아니므로 대화를 할 때는 평온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눈 주위 근육을 풀고 호흡을 내뱉으며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대화에서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 끓는 감정에는 찬물로 평정심을 찾아라. 감정이 끓어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진다면 스스로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센다거나 아름다운 바다나 숲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얼음이 입안에서 녹이며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상과 같이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감정을 포함해 나의 패를 한 번에 다 보여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에서는 포커페이스가 필요하죠. 미국의 컨설팅 기업 헤이그룹이 29개국의 기업 리더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 등 자신의 인식 수준이 높은 리더의 92%는 자기 인식 수준이 낮은 리더보다 최대 30%의 성과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와 비난을 쏟는 리더는 구성원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그들의 성과와 업무 몰입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성과로도 이어집니다. 리더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감정도 빠르게 냉각시키고 때로는 원수와도 미소 지으며 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은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면 우선 끓는 감정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은연중에 나타나는 몸짓이나 언어 습관이 있다면 이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평판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팀원들과의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식히는 방법으로 앞서 살펴본 숫자 세기, 평안한 이미지 상상, 명상 호흡 등이 있는데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지금의 끓어오르는 감정에 꽂혀있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사 스콧 스프라들리는 분노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인식하고 심호흡이나 몸에 힘을 빼기 등으로 몸의 언어와 자세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즉각적인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면 잠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난 후에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드러내며 소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리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구성원은 거의 없습니다. 리더는 공감의 책임자이기도 하므로 구성원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구체적인 말과 보디랭귀지로 공감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정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솔직하고 인간미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처럼 구성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나의 감정과 진솔함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리더십에서 감정은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포커페이스는 내견아니나 로봇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보디랭귀지를 조절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자는 의미입니다. 리더가 자신과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분위기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러랜드의 연구에 따르면요, 리더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감성 지능을 갖춘 팀은 연간 목표 수익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감성 지능이 그에 이르지 못한 리더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골만의 연구에서는요, 탁월한 성취를 나타낸 리더는 감성 지능이 일반 지능이나 기술력보다 2배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이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데니얼 골먼은 조직에서 탁월한 성취를 만드는 감성 지능의 5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인식이에요. 자신의 감정, 강점과 약점, 니즈와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인식이 높으면 스스로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감정과 그것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인정합니다. 반면 자기인식이 낮으면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위협이나 실패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통제인데요. 우울하거나 감정적인 충동을 느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성 지능이 있다면 이를 통제하고 유용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요한 자리에서 팀원이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리더는 감정적인 충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리더는 부실한 발표의 원인을 검토한 뒤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팀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 동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나 지위와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죠. 탁월한 리더는 목표 성취 자체를 위한 내적 욕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취 동기가 있는 리더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일 자체에 대한 열정으로 도전과 배움을 추구하죠.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자기 통제와 성취 동기를 결합해 우울감을 극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공감이에요. 리더의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여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말과 행동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리더의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성이죠. 감성지능에서 말하는 사회성은요, 단순히 친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성이 뛰어난 리더는 중요한 일을 혼자 해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위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누구와도 원활하게 교감을 합니다. 리더는 타인을 통해 일을 수행함으로 사회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구성원들에게 감성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를 최 팀장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기인식, 자기통제, 성취동기가 자기 자신의 관리에 대한 것이라면 공감과 사회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 팀장은요,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감성지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문득 자신이 평소에는 초조해하고 걱정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회의에서는 공격적으로 말하고 면담에서는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하던 모습이 팀원들에게는 감정의 널뛰기로 보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팀장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낙관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죠. 앞으로는요, 이러한 감정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동시에 팀원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겠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의견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 못지않게 공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리더에게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감성 지능이 부족하면 결국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리더를 원하죠. 따라서 감성 지능을 갖춘 리더는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얻으며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집단의 감정을 이끌고 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여러 세대가 섞여 있는 조직에서는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기 쉽습니다. X세대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는 뻔뻔하며 Z세대는 자기만 알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식이죠. 이처럼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역학관계 전문가 에이미 갤로는 조직 내 협업에 활용하고자 동료들과 함께 가이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성원들의 근무 시간, 식사 성향,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에이미 갤로가 제시하는 사용자 가이드를 통해 세대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각도의 질문 던져보기. 내 해석이 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내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동료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가? 나이나 세대를 제외하고 동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가?
두 번째, 차이점 인정하기. 관점의 차이로 인한 긴장감을 받아들이면 충돌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혁신과 현상 유지, 진보와 전통, 가치와 돈 등에 대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관점의 차이는 공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편견의 이의 제기하고 문제 다루기. 짜증을 유발하는 동료의 행동을 세대 차이로 돌리지 맙시다. 세대 차이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대 탓을 하지 말고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로 다루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유사성에 주목하고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기. 타인과 나의 차이점이 아닌 유사성에 주목하는 거죠. 젊은 동료라면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도전이 기대되는지 묻습니다. 연배가 있는 동료라면 업계에서 처음 일했을 때의 기분이나 조직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일에 대해 질문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관점과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다양성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위계 질서를 거부하고 권위적인 리더보다 팀을 돕는 리더를 선호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정성과 일의 의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묶어 지칭하는 MZ세대라는 용어는 유독 우리나라에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부터 중간 가해자까지 20년이 넘는 구간의 사람들을 MZ라는 하나의 그룹을 묶는 것은 세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죠. 게다가 요즘에는 MG, 관리자는 꼰대라는 편을 갈라버리는 것은 조직 내 편견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 연구 전문가인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공공정책학 교수 바비 더피는 직장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겉으로 나타난 차이는 세대별 특성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리더도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환경과 상황이라면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더는 세대에 대한 편견에 묶여 잘못된 가정을 하기보다 구성원들의 상황과 배경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죠. 예컨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원이라면 단순히 MZ세대라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안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커리어에 대한 혼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에 꼬박꼬박 말대답한다면 MZ세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 불만이 있거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신입사원도 다른 구성원들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리더는 편견에 맞서는 안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별 특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리더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세대 차이로 퉁치는 것은 서술형 답지에 MZ세대라고 적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성원에 따라 개별화된 리더십이 요구하는 지금의 시대에 갈등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처방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죠. 리더가 세대 차이라는 편견에 맞서고 구성원 개개인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MZ세대라는 선입견이 사라지고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과거에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가르쳤지만 파괴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금은 리더가 모든 일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며 이끌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답보다 질문을, 평가보다 도움을, 지시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구성원 각자에 맞춰 코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런던 경영대학원 조직행동학 교수 허미니아 아이비라는 메일러 캠벨의 공동 창업자 앤 스콜라는 코칭 스타일을 2대2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축은 코치가 코칭받는 사람에게 주는 정보 및 조언과 전문 지식이고, 다른 한 축은 코칭받는 사람의 통찰력과 해결책을 끌어내는 동기부여 에너지입니다. 첫째, 지시적인 코칭. 멘토링과 비슷하지만 지시적 코칭은 리더가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구성원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며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점은 있지만 주로 리더의 설명을 듣는 방식이므로 코칭받는 사람의 에너지와 동기부여 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성원이 모르는 것을 리더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위험한 과정일 수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므로 조직의 능률을 끌어올리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자유방임적 코칭. 구성원이 알아서 일하도록 맡겨두는 방식으로 일을 생산적으로 잘하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합니다. 항상 코칭이 정답인 것은 아니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면 자유방임이 올바른 관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지시적 코칭. 리더가 미리 판단하기보다 듣고 질문하면서 구성원의 통찰력과 창의력을 끌어내며 화의력과 에너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코칭받는 사람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상황적 코칭. 필요에 따라 지시적 코칭과 비지시적 코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효과적인 지점인데요. 리더는 비지시적 코칭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하며 유에는 도움을 주는 지시적 코칭을 버무려서 균형을 이룹니다. 박 팀장은 비지시적 코칭의 기술을 익히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팀원의 일 처리를 보면서 머리에서는 항상 왜 이리 저렇게 하지? 훈계를 쏟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그와 같이 반응한다면 팀원의 성장과 몰입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판단과 충고를 멈추고 팀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해 봅시다. 이 경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비즈니스 코치 존 휘튜모어가 고안한 그로우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 팀장은 건대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고울이죠, 고울. 다음으로 질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마주한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리얼리티. 건대리의 답변과 반응에 주시하면서 그가 놓친 부분이나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를 제시하여 선택지와 시각을 넓히고 방향을 찾도록 돕습니다. 옵션. 그리고 건대리가 무엇을 할지 행동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습니다. will. 리더는 구성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어떤 코칭 방식을 취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적 코칭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만 구성원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면 잦은 코칭을 하기보다 자유방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구성원에게는 지시적 코칭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죠. 이처럼 리더는 구성원에 따라 맞춤형 코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휘의 전회장 잭 웨이츠는 리더가 되기 전의 성공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리더가 된 후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형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코치로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팀장은 자신이 평소에 질문을 잘하는 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건대리, 이번에 거래처와 협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계획대로 안 되었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키맨을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거래처의 구매 과정은 확인했나요? 이런 부분을 놓친 건 아닌가요? 제가 말한 방향이 맞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팀장은 나름대로 질문을 위주로 대화한다고 했지만 건대리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질문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신소크라테식 문답법 AI 기반 스타트업 공이 50만 개 기업 영업사원의 통화 및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실적의 영업사원은 남다른 질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의 수와 대화율, 그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질문이 11개에서 14개일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질문이 14개를 넘어가자 대화율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고의 영업사원은 판촉 전화를 할 때 중간중간 나눠서 질문한 반면 저성과 사원은 통화하자마자 질문을 몰아서 취조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많이 한다고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대화 형태, 톤, 순서, 프레임 등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앨리슨 브릭스와 레슬리 존이 제시한 신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착고하여 리더의 질문을 다듬어 봅시다. 첫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 협조적인 논의의 경우 친분을 쌓거나 함께 완수할 일이 있을 때 친한 동료와는 갈등이나 나쁜 소식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낸다면 뭐라고 할 거야? 와 같은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난감한 사안도 협조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덜 민감한 질문을 먼저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에 서서히 질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 경쟁을 전제로 한 대화일 경우 상대에게 민감한 정보를 얻거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상대가 정보 공유를 망설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한 뒤에 후속 질문으로 정보를 캐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부진의 요소가 상당히 많네 와 같이 가장 난감한 질문을 먼저 하면 뒤따른 질문이 덜 공격적이라고 느껴져 솔직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속 질문을 받으면 질문자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신문받은 듯한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는 식의 궁지로 모는 질문보다 열린 질문을 활용하면 정보 획득이나 학습에 유용합니다. 또한 답변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면 사람들은 더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다만 자신의 의중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략하는 사람에게는 머지나 이런 조치를 하셔야겠네요 와 같은 닫힌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의 순서.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타인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처럼 난감한 질문을 먼저 하고 아프지 않은데 회사에 병가를 낸 적이 있나요? 처럼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서 했을 때 더 솔직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면 덜 민감한 질문으로 시작해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의 질문은 이후의 질문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고 결혼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물으면 답변 간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반대로 묻는 경우에는 답변 간의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룹 대화에서는 질문을 솔직하게 답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반면 한 명이 마음을 열면 모두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 팀장의 질문은 협조가 아닌 경쟁과 질책의 의도가 강해 코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질책으로 느껴져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why, 5why 등 왜라는 질문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느껴진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권대리도 내가 말한 방향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처럼 유도성 질문은 물음표만 붙인 지시와 같습니다. 난감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는 권대리,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부정적인 추측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처럼 박 팀장의 질문에서 질책이 느껴지지 않으면
권대리는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박 팀장이 후속 질문을 하면 권대리는 더 나은 업무 처리를 위한 방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조직 심리학의 대가 에드거 샤인과 피터 샤인은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한 질문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질문은 단언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먼저 상대방의 취지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한 뒤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을 배려하는 태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가 지혜롭게 질문하면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박 팀장은 동기 팀장들과 오랜만에 한잔하며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방식을 두고 동기들 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팀원들에게 이런 점을 고치라고 얘기하면 다 회사 때려치고 나가버려. 봐도 못 본 척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야. 무슨 소리야?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짚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이 커져. 나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맞다고 봐. 서로 비판도 하고 직설적인 피드백도 나누는 솔직한 문화가 좋은 거잖아. 그건 외국 문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해서 앙금이 쌓일 수 있어. 박 팀장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맞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컨설팅 기업 젠거포크만의 조사에 따르면 2,700여 명의 응답자 중 94%는 잘못을 바로잡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았을 때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3분의 2는 피드백을 더 많이 받으면 성과와 커리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라면 솔직한 피드백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은 업무 개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리처드 보이에치스 연구팀이 360도 다면 평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부정적 피드백은 구성원의 몰입을 떨어뜨리며 구성원이 미래의 목표를 탐색하는 작업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구성원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짚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컨설팅 기업 브래그먼 파트너스의 CEO 피터 브래그먼과 코칭 디렉터 호이 제이콥스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 방식으로 다음에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은행을 컨설팅했는데 리더가 대화 톤과 초점을 바꿨을 때 엄평가 완성률이 50%에서 9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1단계, 비판자에서 협력자로. 비판자가 아닌 협력자로 보여야 하는 상대방은 방어적인 자세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좌절, 짜증 등에 먼저 공감해주고 구성원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요? 2단계. 상대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와 동력에 집중. 문제 상황에 대해 바로 해답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문제보다 상대가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명확하고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나요?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3단계, 숨은 가능성을 발견.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대신 상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당면한 문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팀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팀원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만점의 계획을 마련. 팀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행동 계획을 선택합니다.
팀원이 팀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이때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 자체보다 팀원이 실행하고 평가하며 성장하는 데 리더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박 팀장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고민을 살펴봅시다. 먼저 요즘 입사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주기가 두렵다는 리더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Z세대는 진정성과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리더를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기보다 구성원을 돕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여기므로 피드백을 전하는 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피드백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피드백이 없으면 리더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인정에 대한 피드백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솔직한 피드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직설적인 피드백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것이 위험한가에 대해 컨설팅 기업 캔더의 CEO 킴 스콧은 불가능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극단적 솔직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관심 없이 잘못만을 지적하여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불쾌한 공격, 반대로 개인적 관심에만 중점을 두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 파괴적인 공감, 배려도 구체적 피드백도 없는 고의적 거짓,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이 생각한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이끌고 개인적 관심에 기반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성원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면 구성원이 잘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 신뢰와 존중, 성장에 기반한 피드백인지가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4단계도 개인적 관심과 호의를 표현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관계에 기초한 피드백이라면 구성원들이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드백의 문화를 구성원이 주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리더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